네, 안녕하십니까. 2022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생 특강 랜선으로 만나는 취업백서 진행을 맡은 김민정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녹화 기준으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 마스크를 좀 쓰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어렵게 만들어진 귀한 시간인 만큼 특강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특강은 부산광역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관 및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강연자로는 인재개발연구소 정철상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프로그램 순서는 오늘 특강에 이어 커리어 코치에게 묻다 토크 콘서트를 끝으로 특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특강 진행에 앞서 오늘의 특강자 정철상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상 교수님께서는 나사렛대학교 등 여러 대학의 취업 전담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현재 인재개발연구소의 대표님으로 계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의와 TV 매체, 도서 발간까지 취업과 커리어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신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많은 팁들과 동기부여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민들을 해소해드리는 시간까지 저희가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자 커리어 코치 정철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 방에 팍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사실 한 방으로 날리기는 대단히 어렵죠. 다양한 시도와 우리가 도전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5가지 스텝에 대한 이야기로 그 문제를 우리가 취업, 진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5가지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미니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름이 정철상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직업적으로 갈등을 해서요. 여러분 앞에 오히려 서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쩌면 고도성장기에 취업이 굉장히 쉽게 안착할 수 있었던 시기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제가 취업 진로 전문가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담았던 모든 노하우들을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문한 부분들도 다 답변을 그렇게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세자 검색하시면 어떤 포털 사이트에도 다 검색되고요. 연락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강연이나 상담에서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할지 정하셨나요? 여러분 고민 상담해 보니까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도 한 52%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답변이 항상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진로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이원석 저자가 한 이야기를 보니까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물론 요즘은 문이과가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문과, 이과가 조금 나눠져 있잖아요. 문과에 가면 어떻습니까? 인구론이 있잖아요. 인문계의 90%는 백수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되면 이제 경상계열에 가서 CEO가 나는데 꼭 부도가 나요. 그리고 치킨집을 하거나 편의점을 하거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공계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취업이 잘 되죠. 취업이 잘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연 계열에 있거나 IT 계열에 있다 보면 취업이 안 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우픈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로는 한 100여 가지 이런 식으로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진로가 지금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일까요? 아니면 10가지일까요? 아니면 100가지? 지금처럼 본 것처럼 100가지가 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대기업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저는 대학생 때 없었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도 제안이 와도 내가 중소기업 다니려고 대학 다니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 흡사한 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것만을 알더라도 여러분이 좀 위로와 위안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진로 설계라는 교과목을 저는 한 10년 이상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이게 대학교 고학년들도 들어오지만 대체로 대학교 1, 2학년들, 저학년들을 위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진로 설계란 말이 사전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방송을 보시면서도 제가 진로 설계란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로 설계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기 분석에 따라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지식, 경험, 역량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과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수립해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계획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첫 문장에서 여러분 숨이 막히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럼 도대체 자기 분석 중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찾아야 됩니다. 왜 제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것을 찾아야지 여러분이 대가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강점도 없고 재능도 없다라는 이런 한탄을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식, 공부하시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경험, 공부하기 싫으시면 부딪히시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역량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삶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치관을 수립하고 직업관을 수립해서 행복한 삶을 계획하도록 만들어가는 활동이 저는 진로 설계라고 합니다. 문장은 굉장히 짧지만 제가 1년 동안 가르치는 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되짚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스텝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강의 내용을 첫 번째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자기 탐색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방향성입니다. 내가 비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가슴 뛰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축이 됩니다. 양축이 되고 세 번째가 여러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가 직업입니다.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스펙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학교 생활하는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몸으로 부닥치면서 경험하면서 안락한 울타리에서 나와서 낯선 세계와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다섯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서로 다 다를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로 다 다르겠죠.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은 다 다르겠지만 출발지는 똑같습니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류의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던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도대체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혈액형 많이 물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조금씩 크면서 이제 혈액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보게 됩니다. 디스크 검사처럼 아주 간단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애니어그램이라는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8가지 지능 이론으로 이렇게 하워드 가드너의 검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혈액형만큼이나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MBTI입니다. 너 무슨 유형이니? 이렇게 하면서 16가지 유형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이렇게 해서 자신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자기 보고식 검사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검사고요. 여기에 이제 심리학적으로 투사적 검사가 있고 또래 검사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셔도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인간은 도구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적절하게 탐색하는데 이 검사가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사색 그리고 부닥쳐 나가는 경험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얻게 된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되게 이기적이고 지질하고 어렸을 때 못됐고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하고 단순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굉장히 또 이타적인 행위들도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슈퍼맨 같은 아이언맨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굉장히 선한 행동들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되게 인간적입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고도의 복잡한 사고도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많이 하지 못하고요. 아주 짧게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모든 그런 감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인간에 대한 부조리입니다. 이 잘생긴 철학자, 문학가인 알베르 까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소설 이방인으로부터 첫 문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죽었다. 어제였던가? 아니, 오늘이었던가? 여러분, 이 말에서 이 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제 아니고 아니면 오늘인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이 주인공에 대한 정신적 방황, 그러니까 부조리함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조리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각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하게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부조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1도 없다가 심리학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심리학 분야의 책이고 그렇게 200여 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되면서 심리학책도 2권가량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히 불안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온 것들도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부족함, 나약함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존재라면요. 신조차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레벨을 올라가는 재미가 게임에서 있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재미가 삶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조리하고 부족함,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때로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조금 더 자기 위로가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럽고 관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위대한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제 만화님이 빵 터지신 겁니다. 웃기지 마 이러면서 막 자지러질 듯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함께 웃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한참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성인들이나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대함이란 존재는 한 인간의 99%가 위대함이 아니라 1%의 위대함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가 내면에 대한 소리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자아가 있고 초자가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주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와 알람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300번을 무시하면 안전에서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00번 신호를 무시하면 사고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가 자신에게 경고음을 주는데 우리 스스로가 신호를 무시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와의 대화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변을 찾으려고 하고 내면의 시우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한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BTS는 내 나이에 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나쁜 비교가 됩니다. BTS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내 나이에 쟤는 저렇고 저렇고 이런 비교를 하면 건강하지 못한 비교입니다. 건강한 비교는 오히려 성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단순한 비교를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기울인 노력, 그가 기울인 헌신과 비교를 해야지 그가 따먹은 어떤 과실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나다워지는 거죠. 세 번째가 여러분의 성격, 타고난 기질적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 여러분만의 색깔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 색깔이 빛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런 검사 도구 또는 여러분 스스로의 사색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작가나 멘토나 여러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던져야겠지만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부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잃게 되고 꿈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드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보면 외적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가 나를 즐겁게 해주거나 어떤 상황이 재밌고 즐거운 상황이면 즐거운 거죠.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즐거움이 외적으로 오는 즐거움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내 상황이 안 좋더라도요. 순수하게 내적 즐거움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적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은 외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급격하게 다운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나는 긍정주의자라고 말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올바른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악조건을 다 딛고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까 싶은 환경 속에서도 재능 속에서도 몰락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닉 부이치치도 있지만요. 저는 이 승가원의 천사들에 나왔던 테오란 학생이 되게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방송을 봤을 때는 테오란 학생이 해표지증이라고 해서 닉 부이치치하고 동일한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테오란 학생이 이제 4학년이었어요. 자기가 반장이 이제 선거에 도전했는데 한 번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선이 안 돼서 눈물을 펑
펑펑 흘리는데 그 태호의 어떤 간절함이 저도 눈물이 나게 만들더라고요. 태호도 건강하게 성장해서 세계적 동기부여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저는 기원을 했습니다. 이제 태호도 벌써 나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성장해 나갈지 궁금한데요. 세진이라는 학생들도 비슷합니다. 이 세진 학생도 중학교 때 세바시 한 번,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세바시 한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꼭 한번 고등학교 때 나왔던 영상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세진 학생이 올해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포렌마크에서 전문 강사로도 대학생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동기부여 강연가로도 아주 잘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답니다. 저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한 분을 이야기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겠다라고 했었는데요. 한 대학에서 저희 대학의 취업 전담 교수님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 학교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장애가 많았던 조영찬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과제물을 되게 많이 줬습니다. 진로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들 많잖아요. 이게 하나의 답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그걸 해법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과제물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학생들이요, 되게 무성의하게 과제물을 해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이 뭔지, 내가 진로에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나의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나의 취업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인성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목표가 뭔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피도 못 하겠죠. 어떤 학생들은 없음 모르겠어요, 찾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답변을 해온 반면에 영찬 학생은 굉장히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20장 정도를 해왔는데요. 그냥 점수를 주려고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된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 과정에 목표가 있죠. 작가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작가가 되지 않아도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잘 구분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38살에 대학을 입학한 영찬 학생은 졸업하면 43살이 됩니다. 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이루기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어려워 보입니까? 사실 대단히 어려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이니까 영찬 학생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응원만 했죠. 근데 실제로 영찬 학생을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오고 실제로 방송국에서 연락들이 다 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4년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찬 학생이 2011년도 국제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부문에 자신이 만든 영상을 출품을 했는데 그 해에 대상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놀랐다는 겁니다. 이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는 90분 정도 되는데요. 한 1,100원, 200원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권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삶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주 간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이 있었는데요. 영찬 학생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있는 김순호 씨가 있습니다. 김순호 씨의 이제 도움으로 인해서야 영찬 학생은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벌써 박사학위만 2개입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영찬 학생은 그걸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영찬 학생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모두 작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영화 배우라고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죠?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어떻게 키우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쇠말뚝에 박아둡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쳐도 내가 발버둥 칠 수도 벗어날 수 없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가 1톤이 되고 나무를 뿌리채 뽑을 힘이 있어도 아무런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몇 번 도전해봐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제가 오랫동안 상담해 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거의 상당 부분 외부적인 요건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한 70% 정도는 마음의 사슬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의 사슬 끊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명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킹 목사님처럼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아주 여러분 I have dream이라는 워싱턴 연설처럼 가슴 뛰는 꿈, 눈에 보이는 생생한 비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킹 목사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간디라는 사람이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게 만듭니다. 비폭력으로 끝까지 주장하죠. 그럼 마하트마 간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거대한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간디는 여러분 실제로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25살에 이 금수저가 변호사까지 취득을 하고 남아공에서 1등 칸을 티켓을 가지고도 쫓겨납니다. 화가 나죠.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지만 간디는 화를 내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 25살의 청년은요, 이 인종적 편견을 결코 내가 관가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 마주치는 불의, 위험, 내가 누리지 못할 이런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감내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어떻게 이 한 젊은 청년이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친 정신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단호한 결단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결단해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석 신부님이 있습니다. 저는 슈바이처 의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울지마 톤스가 다큐멘터리로 1탄도 나왔고 2탄도 나왔죠. 특히 1탄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난한 자 밑에서 가장 힘든 자 밑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아프리카 케냐의 톤즈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산에서는요, 북한에서 피난 온 장기려 박사 기념관이 부산역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는 장기려 박사님의 어떤 자서전을 보면서 펑펑 울었었지만 그 기념관에 가서도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아주 여러분 병원장이라고 하면 막대한 부를 지금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잖아요. 가난한 그 옥탑방 끝까지 살아가면서도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셨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30대까지도 꿈도 비전도 목표가 없었지만 이 21살의 피터 드러커라는 청년이 베르디라는 늙은 노인이 내가 한번 다시도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꿈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완벽에 도전해보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잠깐만 하는 이런 캠페인에도 한 일주일씩 출연했는데요. 내 인생의 한 권의 책이라고 하면 제가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 30대 인생을 바꿨습니다. 20대까지 정말 허투루 인생을 살았고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제가 잘못 썼기 때문에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30대 비록 중반이지만 내가 내 삶을 바로잡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제 삶이 바뀌게 만들어 주었던 책이어서요. 제 인생 책으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때 제가 세웠던 비전입니다. 지갑 속에 이 비전을 계속 담아 다니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이어리에 항상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그때 제가 세웠던 계획보다 지금 훨씬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제가 이룬 성취물들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자랑한다라고 싫어하실까 봐 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슴이 뛸 정도로 비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단계가 여러분이 목적을 첫 번째 출발지를 정했다라면 내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과제물 중에 하나가요. 수업 중에 롤모델을 선정하고 롤모델 인터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롤모델도 있지만 가능하면 내가 가고 싶은 분야의 롤모델을 찾아서 그분하고 인터뷰하는 과제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취업을 해도 일이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서 그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 과정을 거쳐보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질문지를 아주 성실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만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잘 만나질 않는데요. 근데 온갖 성의를 다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만납니다. 이 열정대학이라는 가상의 대학의 학생들이 만나서 진짜 딱 1시간만 딱 달라고 해서 제가 강의 중간에 딱 1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했는데요. 질문의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3페이지 정도를 각자 2개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똑똑해서 1-1, 1-2, 2-1, 2-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그 답변에 제가 성실하게 다 답변을 또 다 했고 학생들도 되게 만족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이제 진로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보고 있는데요. 자,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멈춤하시고 내가 A타입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B타입인지 한번 보십니다. 그 다음에 C타입인지 한번 보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시고 몇 개가 되는지 해당되는지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D타입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어느 쪽이 가장 많은지 확인해 보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는 한 4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씩 볼게요. 하나가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요 질문을 가지고 보면 진로의 길에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진로입니다.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는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다 조직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부분 기업이긴 한데요. 내가 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지, 거기에 성향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전문가의 길입니다. 과거의 전문가는 의사, 판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어떤 사자, 전문 자격증만 있었다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제는 전문가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독특한 이 전문가는 또 기업보다 생명력이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존재가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사업가입니다. 창업가 정신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줄긴 줄었는데요. 돈을 많이 번다라면 결국은 이제 사업가가 봅니다. 근데 이 사업가에서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가 있고 사업가가 있는데요. 자영업자는 이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만 진정한 사업가는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로서 여러분이 또 바라볼 수 있는 진로가 맞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요. 처음부터 바로 이제 창업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분이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가로서 여러분 진로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진로도 상당히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진로가 적합한지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냉정하게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여러분이 목표 기업에서 목표 직무에서 여러분 분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조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면 캡처를 하시거나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직업을 창조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직업의 흥망성쇠라고 하는데요. 직업은 끊임없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필요와 욕구와 불만으로 인해서 불만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욕구는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형을 잘하면 끊임없이 성장하고요. 사양손압 속에서도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이 그 변형을 잘못하면 성장 산업 속에서도 쇠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세분화, 융합화, 가치화, 산업화, 유야 전략으로 직업을 창조하는 전략들 제가 또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업 정보에 대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스텝이 여러분 3번째입니다. 자, 4번째가 여기 직업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가장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때 셀프 코칭을 한다라면 내 마인드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이 학생을 상담을 하면서요. 나이가 이제 28살인데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10월 달 28살 청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력서만이라도 손봐드리겠다, 자기소개서만이라도 손봐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느냐 하니까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년에 토익이라도 받아가지고 졸업하고 3월 달부터 취업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29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죠. 네, 그런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친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냉혹한 현실에 대한 직시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당연히 우리는 불어넣어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부닥쳐 나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가 원했던 금융권 안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세상에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부닥쳐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마인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온 성의를 다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취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스펙이 좋고 학벌이 좋고 뭔가 집안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나면 저건 심포도일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사실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부터 5, 60대까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40, 50대가 되어서 또 그때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이래서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한번 시도해 볼게요 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많은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를 보고 나면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의 진로 목표, 기업 목표가 정확하게 맞는지 봐야 됩니다. 제가 한 공기업에 채용 대행을 했을 때인데요. 이 친구가 모든 조건이 다 괜찮아요. 근데 서류 전형에서 3.49, 그러니까 모집 공고에서 3.5였어요. 0.01이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7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자격 조건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 준비한 거예요. 재수했다라는 거예요. 재수해가지고 공기업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취업 목표, 진로 목표를 알려면 기본 자격 요건을 알아야 되고 삶에는 융통성입니다. 그게 안 된다라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요. 조교인데요. 이 친구 29살이에요. 항상 모스 자격증이나 토익 시험 보는 걸로 봤을 때는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취업 준비 학생이었었는데요. 이력 자기소개서를 봤는데요. 한결같이 꼼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정말 꼼꼼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꼼꼼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꼼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꼼꼼하다라고 했느냐고 하니까 재무나 회계팀은 꼼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보. 꼼꼼한지 아닌지 그 인사담당 그걸 모르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이제 영업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영업직에 이제 대기업 영업직에 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친구는 진짜 꼼꼼하지 않게 교수님 나중에 식사해요 하고 나서 정리하지도 않고 갔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진로 목표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관점을 좀 넓혀보시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사실 스킬도 중요합니다. 이 친구의 그 다음 입사 지원 동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바로잡아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취업적인 스킬들입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비슷하거나 또는
내가 조금 더 모자라더라도 제가 이제 공기업 면접관이나 대기업 면접관으로도 외부 면접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대단히 유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말재주가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킬이라고 너무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준비해 나가셔야겠죠. 그래서 혼자가 부족하다라면 스터디 같은 경우를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저는 꼭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도 작성해 봅니다. 제가 30분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빨리 하고 가는데요. 원래 이게 한 2시간 정도인데 압축해서 합니다. 그래도 한번 조금 더 갈게요. 자, 목표 기업 탐색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기업 분석하면 그냥 딸랑 홈페이지 하나 보고 끝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정보 하나하나를 보고 그 기업의 장래성, 비전, CEO의 가치관, 주력 사업 아이템, 성장 가능성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보려고 하고 비교를 여러분이 해보셔야겠죠. 잘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은요, 업종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취업 포털 사이트입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아무데나 들어가셔가지고 다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가장 끌리는 것들을 무조건 2-3개 클릭을 하시고 그게 들어가 있는 채용 공고를 보시면 됩니다. 자, 단순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금융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기업 분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경쟁 기업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해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연구소에서도요, 굉장히 유용한 기업 분석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또 여러분 양질의 돈 내고 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금융감독원의 다트라는 공시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그게 기업 정보가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보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입니다. 여기를 봐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업종이라는 그 기업보다 큰 업종 내의 큰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캡처를 해두시고요. 이렇게 목표 기업을 선정하고 나면 왜 선정했는지, 이 목표 기업이 어떤 업종에 있는지, 대표 기업의 경쟁 전략은 뭔지, 떠오르는 핫 이슈가 뭔지 스스로 분석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내가 가장 체육 자격 요건이 뭔지, 앞으로 갖춰가야 될 조건이 뭔지 이렇게 채워 보십니다. 자, 이렇게 최소한의 여러분 자격 조건을 구축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닥쳐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닥쳐 나가는 경험들을 이제는 과거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성적 순으로 과거에서 채용을 했다라면 그것만으로는 뽑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과 낯선 세계와 여러분이 부닥쳐 나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경험들을 해나가도록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건 수업 시간에 내는 과제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다면 고백해보기,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거 시도해보기, 다양한 방법들의 시도를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느낀 점하고 써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그냥 가상 경험을 합니다. 연애도 가상 경험을 합니다. 부닥쳐봐야 알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이 경험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떨쳐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박의 가장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항구입니다. 나가지 않는 거죠.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무균실입니다. 그냥 아무데도 벗어나지 않는 거죠. 무균실에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배가 만들어진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배는 기본적으로 위험합니다. 파도가 치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낯선 세계와 한번 또 만나보려고 하고 부닥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의 5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아주 스피디하게 와서요, 여러분이 조금 속도 달린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한테 많은 걸 전달해 드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5개로 여러분 정리해 나가시면 가장 기본적인 포맷은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토크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저희 오늘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청해주신 그 취업 준비생분들에게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네. 저희가 그럼 이어서 토큰 콘서트 저희 커리어 코치에게 묻다 프로그램을 그럼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강을 진행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과정에서 이제 신청자분들께 좀 고민들을 받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는데요. 네네.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자리가 조금 더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네.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다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안 그래도 질문지를 딱 보내주신 걸 보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어서 야, 이거 어떻게 답변하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룰루랄랄라 하고 제가 답변하러 오려고 하다가요. 이거 안 준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답변까지 한번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촬영 전에 논의를 하는데 엄청 많이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좀 답변이 기대되는 시간이 네네. 아닌가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신청자분들 중에서 좀 제가 질문을 좀 실어왔는데 네네. 오늘 최대한 좀 많은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사실은 또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그래도 네. 그 시간 안에서 최대한 네, 많은 분들께 좋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박재현님께서 지금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박재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다들 가지고 계신 생각인 것 같아요. 부족한 경력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야, 이게 첫 질문에 사실 막히더라고요. 이 부족한 경력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방법.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입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쌓아온 경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경력을 요구하니까 아마 답답한 마음에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기업들이 경력직 같은 신입을 찾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꼭 직장 생활을 해야만 경력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관련한 유관 경력이 첫 번째이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 분야의 일을 열정적으로 준비해 왔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엄청 하고 싶다,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설득력이 그렇게 하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정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자신이 목표로 한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술을 습득했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가 단순히 공부만 해온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어떤 시도를 해봤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좋았더라도 안 좋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해온 것들을 밝혀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 끝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시도해왔던 다양한 시도와 과정이 실제로 있어야 이제 답변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한 사항은 실제로는 기본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을 강조해야지만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부족한 경력이지만 그리고 부족한 또 스펙이지만 그걸 또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변이 아마 되셨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좀 유사 경험을 좀 쌓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경험을 좀 스펙적으로 좀 저희가 정리를 잘 해서 두드러지게끔 어필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맞죠? 네.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의 고민인데요. 고민이 좀 깁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준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갈피를 잡기는 했지만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이나 인턴 활동 같은 스펙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어떤 직무가 나한테 잘 맞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공모전을 준비할지 그리고 공모전과 인턴 모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서 막막하다는 고민인데요. 어떤 식으로 갈피를 좀 잡아야 될지 스펙을 쌓아야 될지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임대익님께서 고민을 적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채용 방식이 다르거든요. 공기업은 아무래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NCS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렇게 딱 이루어져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투명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 또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만 딱 정해진 게 있는 반면에 사기업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제각각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하나의 틀로 이제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만의 채용 자격 조건이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 많다 보니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작정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스펙을 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고도성장기에는 그것만으로도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취업 준비가 유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소규모 수시 채용으로 이제 바뀐 상황이어서요. 단순히 스펙이 뛰어난 것보다는 그러니까 비정형화된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것은 수치가 딱 되어 있잖아요. 정형화되어 있다라면 요즘은 비정형화된 학습과 경험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쌓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확인 기준을 바탕으로 채용을 했다라면 이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점이나 자격증이나 의학 점수 등의 표준적인 점수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무에서 어쩌면 똘끼 넘칠 정도로 매진해온 이런 부분이 실제로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수동적으로 이제 주어진 것만을 공부해온 것보다는 이제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준비해온 인재를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아무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공기업이 되지 않으면 사기업에 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 모든 사람 약간 고민이 네네. 되었죠. 그러니까 공기업이 안 될까봐 사기업을 좀 같이 준비하시는 약간 이런 경우신 것 같은데 네네. 말씀 주신 대로 사기업은 또 이런 팁들이 있지만 좀 같이 준비할 때 이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네네. 사기업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공기업을 준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은 너무나 이제 다양한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은 NCS라는 독특한 이제 시험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도 이렇게 해보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내가 최소한 점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이제 붙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기업은 아예 이제 사기업으로 하는데요. 오히려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사기업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NCS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이 그래도 앞으로 한 5년 동안의 채용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것도 여유가 있을 뿐이지 그 모든 사람을 이제 채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가 메인인지를 좀 잡아야 되겠네요. 네네, 그거 이제 기준을 잡으시고 하시면 그때 이제 사기업을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좀 유쾌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그 점수를 먼저 파악하셔서 뭐가 그렇죠. 추가 되는지를 사실 제일 그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네, 같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네. 같아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님의 질문인데요. 꿈과 관련된 스펙을 쌓으라고 하시는데 아직 명확한 꿈이 없습니다. 어떤 경험과 스펙을 쌓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꿈이 없는데 경험과 스펙을 어떤 걸 쌓으면 좋을지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 같거든요. 네. 요 질문을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질문하고도 비슷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막연하게 공무원 준비나 대기업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치열해 보이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하자니 뭘 할 수 있을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런 네네, 요 질문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질문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내용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서 같이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명확한 꿈도 없고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꿈을 찾는 게 일단 목표를 찾기 위해서 좀 중요한 게 아닐까요? 네, 꿈을 찾는 게 이제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그렇죠. 이렇게 가상의 꿈이라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괜찮고 꿈꾼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럴 때는 해야만 하는 일부터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 네. 해야만 하는 일이란 건 뭘까요? 학업이 됐거나. 예, 그렇죠. 학생이라면 학업이 될 거고 이제 성인이라면 내가 경제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 생계를 스스로 이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 단계 중에 기본입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부모님의 이제 도움을 주셨다라면 이제부터는 사실 스스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경제적 자립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돈 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이나 직업이라면 좋죠. 근데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 같은 일이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직업을 이럴 때 안 된다라면 그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더 고민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럴 때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운전대를 처음에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도로 연수도 해 나가면서 감각을 익히는 거거든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 당구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을 익히는 건데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해보지도 않고 책이나 뭐 유튜브나 교육을 받고 운동은 이렇게 해야 돼, 수영은 이렇게 해야 돼, 골프는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감각을 익히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처음에 아까 꿈을 찾아야 된다고 했지만 처음에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아볼 수가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그 자체가 꿈이 될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걱정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없을 때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게 번외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 친구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공감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친구들 중에서 사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바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했던 친구가 이제 두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을 급하게 갔다가 결국 지금 꿈을 찾아서 간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콜센터에 텔레마케터로 취직을 고등학교 이후에 했다가 그게 되게 천직이 맞아서 지금 되게 잘 되고 수입도 되게 저보다 더 많이 번다는 그런 저는 좀 그게 실제 사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거 사실 맞는 말인데 혹시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혹시나 못 받아들이시면 너무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 맞습니다. 한번 보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꿀팁입니다. 꿀팁 사례. 사례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기 님인데요. 대학교 신입생인데 꿈의 영역 중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고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야 이후에도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질문 조금 어렵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현장에 있더라면 이런 궁금한 부분을 서로 묻고 답하면서 할 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못하니까 저도 안타깝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번 강연 상담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고민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가지고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career@careernote.co.kr입니다.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을 좀 해석을 해보니까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야 될지 도움에 대한 답변을 이제 부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역시도 이제 사실 답변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명확하게 경력을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고민이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조차도 전혀 다른 경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당연히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지금 어떤 경력을 쌓아야 도움이 될지 말지 고민만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경력을 쌓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기업이나 유명기업이나 보수가 많은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사실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구나라는 이제 커리어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가 뭐 대기업은 안 가도 돼 이렇게 안 하셔도 갈 수준이 된다라면 가도 돼요.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직무나 어떤 정규직이나 프리랜서라도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라면 당연히 좋습니다. 이런 기업이나 직무를 선택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어떤 경력이라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행력에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 지금 바로 실행력에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님 질문인데요. 전공을 살리기엔 제 전공 실력이 많이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로 나아가려니 그건 역시 또 막막하게 느껴진다라는 질문인데요. 네, 뚜렷하게 잘하는 분야가 없다라면 일단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나아가는 것이 취업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사실 실력 부족을 다 느낍니다. 또래들 중에서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심지어 전문 분야에 입직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난감하죠. 워낙 날고 기는 사람들이 넘치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신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빠르게 도약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느리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처럼 재능 있는 토끼들이 경주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재능만 믿고 배움을 게을리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이제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인생은 그냥 마라톤이 아니라 초장기 마라톤이라고 봅니다. 42억 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이라고 봅니다.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적당하게 쉬긴 쉬어야 되는데요. 이 재능 있는 토끼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제 역전이 이제 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공으로부터 일단 시작하는 것이 나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이제 안목들이 이제 눈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전공 분야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로 이제 그때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신 길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무조건 이게 실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거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자꾸 옮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실력이 안 쌓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지레짐작 포기하고 새로운 분야를 자꾸 팔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들의 의외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하면 뭔가 설레는 마음이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우물을 못 파게 됩니다. 여러 우물을 파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이긴 한데요. 근데 우물이 이제 물이 나올 것 같은데도 자꾸 이제 다른 우물을 이제 파려고 하면 결국은 우물을 못 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데자부처럼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전공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권 합니다. 정확한 답을 주셔서 아마 고민을 주신 분들도 네. 됐을 것 같아요. 전공부터 하십시오. 네네. 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길이 맞나는 생각이 듭니다. 높다기엔 낮고 낮다기엔 높은 그런 심리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을 할 때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는 방법은 정말 직접 해보는 것이 전부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 질문의 수준이 사실은 높아요. 이 학생이 하는 질문은 사실은 목표를 정한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예, 목표를 정했는데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막상 목표를 정해도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이럴 때 이제 목적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올바르게 이제 목적을 정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는지 이제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이제 알아봐야 하는데요.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차량을 출발하면서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면
당연히 잘못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이때가 정확하게 내가 목적지를 입력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다만 목적지를 분명히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목적지를 자주 바꾸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끝도 없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주변으로부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기 마련인데요. 그러다가 불쑥 누군가가 넌 틀렸어 저 길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엉터리 이제 목적지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틀리더라도 내가 자기 방식으로 가다 보면 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을지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책임을 지게 되고 내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제가 본인이 이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는 방법은요. 정말 직접 해보는 것이 전부인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물론 직접 해보는 것이 최고의 사실 방법은 맞습니다. 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다양한 책을 읽으시고 간접 경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책으로 배울 수 없는 또 깊은 또 배움이 있거든요. 그다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생각을 읽으시고 다양한 문화, 변화, 트렌드도 읽으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법들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듣는데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한번 만나봐라는 걸 네. 이분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런 분들을 만난다면 직접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사실 실무에서 제일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번외로 말씀드리면 에릭 에릭슨의 의도적 수련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과제에 있었을 때 첫 번째로 내 역량 수준은 낮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한테 여러분 가시면 가장 수준을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이 해왔던 경험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세 번째가 도구입니다. 그 분야의 어떤 기술을 빠르게 올려나갈 수 있는 도구가 뭔지 보고 가장 트렌디한 도구를 배우시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꿀팁들을 좀 잘 얻어가셔가지고 목적성을 주시는 데에서 좀 성취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권창숙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하나의 뿌리에서 가지로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의 진로의 방향이 나눠질 수 있고 또한 그 영역은 또 다른 영역과 만나서 조금 변화된 영역이 됩니다. 제가 가진 목표와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비슷한 곳이면 여기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나와의 타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나이 대비 커리어가 부족할 때, 그래서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때,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하신 분도 아주 이제 중요한 접점까지 저는 도달하셨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진로는 펼치고 펼치는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결단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펼치지 않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그럼 몸이 되게 이제 무거워지기 마련인데요. 진로는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로를 펼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가다 보면 이게 가지를 치게 됩니다. 펼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몰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여기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행하고 행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냐면 여기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스펙을 쌓습니다. 몸이 엄청 둔해집니다. 등산을 하는데 자꾸 뭘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볍지 않다 보니까 움직임이 둔하고 그리고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기울인 노력이 많기 때문에 과실을 많이 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과실을 따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과실을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놓은 건 내 노력은 이만큼이고 과실은 요만큼이니까 만족도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움직이시고 행하고 행하라라고 저는 진로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점을 조금 이해한 것 같아서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커리어가 좀 부족해서 현실을 고려할 수 없을 때 이런 부분을 고민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최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꿈과 근접한 업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꿈끈을 놓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꿈 같은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보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희망을 좀 가지고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도 꿈을 향해라 약간 아, 그렇죠. 거죠. 네. 네, 많은 또 좋은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취업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스펙을 쌓아서 되도록 높은 곳을 노려봐야 되는지 라는 질문을 박강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눈높이를 여러분 절대 낮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눈을 낮추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단히 아주 위험한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자꾸 낮추기 시작하면 특히 한국인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눈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데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낮췄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부서를 갈 수 있는데 또 낮춰요. 진급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낮춰요. 내가 다른 데 이직할 수 있는데 조금 낮춰요. 심지어 이러다 보면 제가 그런 상담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한 중년에 아주 재능 있는 여성분인데 자꾸 눈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도 눈을 낮춰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낮춰지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절대 낮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과대포장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최대한 내가 눈이 높은 쪽에 여러분이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되면 좋죠. 근데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도저히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눈을 낮춰서라도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저건 안 될 거야, 모든 걸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도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안 됐을 때는 여러분이 절망하지 말고 그 현실에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라면 충분히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말씀 주시는 답변들이 정말 다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의 질문만 딱 기다렸다가 듣기보다는 네네, 여러 맞습니다. 질문의 팁을 얻어봤습니다. 예, 비슷비슷하게 요거 딱 다르지만 사실 고민의 접점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잘 들어보면 다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 수업을 할 때는 아예 한 강좌는 아예 수업을 안 하고 이렇게 토크쇼 형태로 질의응답만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라운드로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저만 사실 답변하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답변을 주는데 한 학기에서 가장 좋았다라는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아예 남의 질문이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진지하게 또 답변에 귀를 기울이시면 남다른 또 배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랑 이름이 같은 네. 가쁜 이름 공개. 저랑 같은 질문인데요.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찐 전문직이어서 국시도 2번이나 봐야 되는데 주변에서는 이미 전문직인 학과를 졸업하는데 왜 굳이 힘든 길을 선택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서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걸 길보다는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들이 아는 길, 그러니까 큰 길, 그저 좋은 길, 그럴듯해 보이는 길, 포장해 놓은 길, 이런 길들을 사실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누가 좁고 불편하고 다져지지 않은 길을 선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어쩔 수 없이 좁다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대로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 대기업 가고 싶고 공기업 가고 싶고 보수 많은 기업, 안정적인 기업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좁다란 길에 갔을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가다 보면 오히려 더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저희 김민정님의 꿈을 응원한다고 했죠. 네네. 응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이게 최고의 길이라고 저희는 하잖아요. 응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원하시는 꿈 꼭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김소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고 싶은 직무가 어떤 직업에 해당이 되는지, 어느 기관, 어느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과거에는 기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도 뭐 대학 졸업할 때는 오로지 롯데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롯데 그룹에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롯데 백화점에 가고 싶은지 롯데 유통에 가고 싶은지 롯데 정보통신에 가고 싶은지 정확하게 보고 그게 따라서 그게 안 됐다면 그 업종 다른 업종을 가야 되는데 삼성그룹에 가고 싶다, 현대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이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현대제철에 들어갈 건지 현대중공업에 들어갈 건지 여기에 따라서 현대자동차에 들어갈 건지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학생들의 이제 마음의 브랜드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 우선적으로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정확하게 뭘 하는 회사인지도요. 무엇보다 그 회사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업무를 맡을 것인지조차도 준비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 기업이 속한 업종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했던 기업에서 떨어지면 실망해서 또 다른 기업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전혀 다른 업종에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패를 이제 계속 겪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기업이나 산업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실은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취업은. 그러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자신이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췄는지를 바탕으로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나 산업이 특별히 없다라면 그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지원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기업들도 어렸을 때부터 지원한 기업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입사를 꿈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식상해 합니다. 지원한 분야의 직무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흥미와 적성과 관심사와 공부와 경험해 온 학습, 어떨 때는 4차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한다라고도 합니다. 직무를 먼저 포인트로 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이나 기업이나 관련된 직무에 행하는 곳을 조금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기업들도 직무 역량 중심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취업을 과와 상관없는 문구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림 연습도 매일 하고 있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림 실력은 좋아지지 않아서 제가 원하는 문구 디자인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시간이 아깝고 제가 디자인만큼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스스로의 실력과 재능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코이라는 잉어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신이 사는 곳에 따라서 자기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넓은 대양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어항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면 내 크기를 내가 이제 재단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냉정한 평가를 받으면 사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 아파하는 것만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성장을 꿈꾸며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아픈 만큼 성장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도 겁내지 마시고 조금 더 당당하게 전진해 나아가시길 응원해 보고 싶습니다. 막막하시겠지만 직접 또 디자인도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또 배움이 있을 거고 성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예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행이 좋아서 막연하게 여행 다니는 직업을 갖고 싶은 25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주로 여행 작가, 여행 유튜버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5살이면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취업 준비를 해야 할 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갈림길에 서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게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주셨어요. 야, 이 코로나 시국에 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누구보다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도 힘든데 여행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니까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반대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거의 모두 낯선 곳으로의 여행에 지금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든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지금 욕망을 꿈꾸고 있을 건데요. 아직까지 다른 나라의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니까 한국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로 올리고 자신의 생각들은 블로그나 브런치 같은 공간에 글로 담고 나중에 언론사나 이런 쪽에 컬럼으로 기고하고 또 글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거나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나중에 이제 방송이나 강연으로도 이제 수익이 발생하겠죠. 다만 문제는 그 전까지 이것만으로 수익이 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자면 시작하는 개인 혼자서 수익을 벌어들이기는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더라도 글과 영상을 계속해서 모으고 다듬는 작업을 하면서 여행사나 여행 관련한 정보나 기업이나 조직에 일단 입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쌓아 놓으시면 입사하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 그런 여행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영상 촬영이나 편집 기술을 금방 배우거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영상에 올려놓은 거에서 세련되지 않은 건 제가 다 올린 거고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전문 편집자가 도와준 겁니다. 근데 그 전문 편집자도 사실은 영상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웬만한 편집자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는 거죠. 실력이 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술 학생도 충분히 그쪽 분야에 이제 일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술 학생은 꼭 연락하세요. 편집을 나중에 맡기시면 좋은 일자리가 방금 하나 생긴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튜버나 이런 게 또 꿈이시겠지만 부수적인 또 수입이 사실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기술적인 부분 많이 배우셔가지고 같이 병행을 해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 저도 좀 흥미로웠어요. 서비스 직종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고 싶지는 않은데 흥미가 가는 직업들이 스튜어디스나 마이스 사업과 같은 서비스 쪽이라서 고민입니다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거 질문을 보고 나서 서비스 직종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고 싶지 않은데 흥미가 가는 직업은 스트레스 받는 서비스 직종이다. 근데 방법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흥미가 가는 직종이나 산업을 조금 넓혀보는 겁니다. 자신이 왜 스튜디오스나 마이스 산업에 흥미가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또 다른 직업으로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감수성을 높이는 겁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제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감소시키거나 또 반대로 멘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살이는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느 정도의 사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스트레스는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멘탈 트레이닝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뭐 역기를 100kg 되는 무거운 역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서도 안 되고요. 근데 하지만 차분하게 근력을 키우고 요령을 익히고 도구를 활용하면 몸무게 이상의 역기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대부분 스트레스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말을 걸어주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두뇌는요, 아, 우리 주인님이 스트레스 받으라고 지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가 자기 암시 훈련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암시 문구로 체면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데요. 나는 할 수 있다. 난 잘하고 있어.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거니까. 난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좋아지고 있어. 이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은 다 사라질 거야. 나는 결국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문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날에 이런 자기 암시 문구를 한 1년 동안 아주 반복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오늘부터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 맞이하리라.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다. 나는 오늘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리라.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적어놓고 그 문장을 하나하나 암송하면서 하루에 100번씩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요. 이제 스트레칭을 이렇게 했다라면 이제 근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문제사항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시도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근력을 키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멘탈이 갑작스럽게 강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힘과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다만 스트레스 상황에만 자꾸 집중해서 그걸 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잘하는 거,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이 붙으면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멘탈이 강화됩니다. 다만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쓸데있는 곳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이런 곳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하니까 전문 역량이 안 쌓이는 겁니다. 남과 미미한 이게 촉이거든요. 전문가는 촉이고 요리를 하든 디자인을 하든 설계를 하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감각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감각은 아주 날카로운 감각이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면서 그게 커가는데 그걸 자꾸 피하면 실력이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에도 안 늘어나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쓸데 있는 곳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쓸데 있는 곳에서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쓸데 없는 곳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사실 없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 직종을 가시더라도 이제 분명한 스트레스는 있을 건데 서비스직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한 가지 질문을 네, 벌써 마지막이 되었군요. 네, 박주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불취업으로 가고 싶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고 하세요. 불취업이라는 게 취업이 안 되셨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혹시 불취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불취업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이 어렵다라는. 저도 그래서 혹시나 검색을 막 해봤거든요. 따로 이렇게 의미가 나오지는 않은데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된다, 일자리가 없다 이런 뜻으로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실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일자리 자체가 이제 부족해진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까지 이제 덮치다 보니까 일자리가 훨씬 사실 더 없어진 게 사실 취업 시장입니다. 이럴 때 가고 싶은 직장, 좋은 직장에 가면 최고죠.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최대한 두 번째로는 유관한 기업이나 유관한 직무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차선의 이제 선택이죠. 근데 이것조차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조금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저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제 일을 해보라고 자꾸 하느냐면요. 진짜 그런 보잘것없는 일을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조차도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감각이 하나씩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떨어지고 중견기업 떨어지고 중소기업 떨어지고 그것조차도 뭐 더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결국 여기부터라도 다시 단계를 밟아 가보자라고 하니까 진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제 목표 분야에 역량을 쌓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하잘없이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역량을 쌓고요. 내가 경험하고 학습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손품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4단계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어쨌든 여러분이 배움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20대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30대 정도가 되면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서울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30대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들의 기운을 받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최대한 정말 유명한 작가, 유명한 기업가, 유명한 연예인,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초대받아갈 정도로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주변의 작가, 유명한 경영인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존경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도 책을 10권 이상을 쓰는 저자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시고 관계를 맺으시면요. 정말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갇혀 있지 마시고 저는 세상 밖으로 나오시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실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다는 게 사실 너무 아쉽고 시간 들기 너무 아쉽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교수님 메일로 교수님 메일로 관련 고민들 여기 써주셨던 고민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강의를 듣다 보니 이게 더 궁금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상단에 올려주시면은 교수님께서 또 답변을 또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또 강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질의나 이렇게 고민들을 들어주는 시간까지 해서 너무 많은 준비를 또 이렇게 해오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아마 그 취업 특강을 신청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을 위해서 날아가는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뭐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면 어떨까?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운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저도 운전을 참 못했어요.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고도 장롱 면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 가르쳐 주시는 분한테 꾸지람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남자 맞아요.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그 당시에는 스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동도 많이 꺼트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전을 한 20, 30년 하면서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후진을 못해서 너무 민망해서 좁은 길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여서 후진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 초보예요.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하게 인생에서 내가 뭔가 다 깨달은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안 도와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임하시고요. 그리고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사실 인생에서 내가 좌회전 못 하시고 우회전 못 하시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간다 하더라도요. 감각을 익히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방어 운전해 줄 수가 있고 충분히 다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각도 없으면서 내가 여기에 남들이 넌 왜 그렇게 살아? 이따위밖에 안 돼?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빵빵거리는 클락션에 여러분이 자꾸 신경 쓰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느리시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는 직진해 나가면서 여러분 감각을 익히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많은 준비해서 또 뜻깊은 팁과 그리고 고민들까지 해결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특강 안내 한번 드리고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토크 콘서트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 추후 특강 안내 후에 전체적인 특강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생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오늘 바로 2회차 특강이었습니다. 10월, 12월에도 문화 콘텐츠 특강과 경제 특강 등 다양한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특강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 가장 빠른 홍보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특강이 끝난 후에 꼭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다양한 특강과 교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어지는 특강에서 다시 한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성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취업 준비 시에 흔히 경험이 많은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하는 경험 하나하나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분명 경험은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단순한 경험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을 하더라도 가장 이제 직무와 유관한 경험이 있는 것이 분명 유리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유관한 경험을 쌓기가 첫 번째로 이제 쌓으려고 하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수의 이제 학생들이 유관한 경험을 쌓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1학년 때부터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이제 유관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서로 이제 고민 해결점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경험을 하되 다른 경험을 하더라도 조금 남다르게 경험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밝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경험이 진정한 학습이 되려면 두 번째 경험과 세 번째 경험을 남다르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유관한 경험이 아니어도요,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대체로 이제 처음에는 생각 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하면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고객에 대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기계를 다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동료를 대해야 되는지, 상사를 대해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경험할 때 이제 다르게 고민을 접근하는 거죠.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도록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만족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상사를 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첫 번째 경험과 다른 방식을 접근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배운 분야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이제 지원한 분야와 연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직무 유관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성이나 태도적인 측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면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내시면 그 경험이 취업 성공 요인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경험은 잘 다 도움이 되지만 그걸 또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고민을 주신 분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잘 고민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박재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전히 취업 자체가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요. 어떤 기업을 고르고 무슨 직무를 선택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가 가장 막막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는 조금 알 것도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는 어디서 얻을지, 직무는 어떻게 선택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취업 캠프 많이 참여해봤나 봐요.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스킬을 습득한 것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기소개서 잘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했다라면 이제 역량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제 사실 알기가 대단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국내 대학은 한 400여 개가 안 되거든요. 뭐 전공도 해봤자 2천 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물론 아주 협소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정의가 있고요. 이게 내가 가진 등급과 점수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뭐 유료 사이트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알려주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업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네, 300만 개가 넘어갑니다. 예, 300만 개에서 360만 개가 됩니다. 한 해에 30만 개가 이제 폐업을 끊임없이 하고 사라지고 생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직업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만 7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가지가 넘는 기업에 직업이 1만 7천 가지. 이게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직업이 속한 산업이나 또 업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이 될 건데요. 게다가 그동안에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분야의 전공 분야만 대부분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게 보면 내 선택의 폭이 어이구 이렇게 넓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기업과 목표 직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기업과 직무를 집중적으로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정보를 이렇게 주르륵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끌리는 채용 정보를 내가 지금 자격 조건이 이건데 저건 안 돼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스크랩 해봐야 됩니다. 저는 20개에서 한 30개 정도를 스크랩하라고 합니다. 해당 채용 정보의 공통점이 뭔지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선택한 직업들이 어떤 기술 지향적인 직업인지 어떤 대인관계 지향적인 직업인지 이게 어떤 연구 과제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인지 사무직인지 도전 지향적인지 안정 지향적인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직업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 직업인지 부수가 많은 일을 내가 선호하는지 어떤 그런 거 말고 개의치 않고 자유로운 어떤 활동을 하는 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남들한테 인정받는 일을 좋아하는지 이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새롭게 관심 가는 직업이나 기업을 한 3군데 정도 리스트업을 하고 그 중에 가장 끌리는 거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가상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직업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이제 물색해 보는 겁니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스크랩을 해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추려낸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걸 목적성을 두고서 직무나 이런 회사 기업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네, 전략적인 그렇죠.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님 질문인데요. 어떤 직무가 나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로 목적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네. 불안함까지 오셨던 것 같아요. 이 네네. 부분도 조금 같이 케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질문을 2개로 나눴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떤 직무가 나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 답변을 하나 준비했고요. 그다음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로 목적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요 2가지를 나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 2개로 나눠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직무가 나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실제로 나에게 맞는 직무가 뭔지 사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걸 알 수 있느냐? 자기 탐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고민하고 행동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어떤 직무를 추천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알려면 첫 번째가 전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 분야의 대가를 찾아보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경험과 역량을 쌓아온 분들이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뭐 유료로 여러분이 상담을 받기는 부담스러우실 테니까요. 학교에 이제 취업지원센터나 대학 일자리 센터나 또 공공기관이나 고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검사입니다. 검사도 이제 유료 검사가 있는데요. 굳이 유료 검사를 안 보시더라도 저는 워크넷의 직업 선호도 검사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흥미 검사를 보시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업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보면 적성에 따라서 이제 추천 직업을 해주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색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 답변을 찾으려고 자기 탐색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자신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좀 길죠? 네 번째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해왔던 것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부닥쳐 나가면서 배워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는데요. 때로 자신을 조금 극한 상황으로도 몰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지,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지, 어떤 분야에서 내가 만족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로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구분을 했는데요. 모르고 여러분 본거에서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질문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고학년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없고 특히 불안감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대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도 뚜렷한 진로 목적이 없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 여러분 불안하죠. 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목적이 있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다들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또 말을 하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더 불안하죠. 그래서 꼭 꿈 따위 목적 따위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삶의 목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올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에 우리가 입사하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사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여도 올바른 삶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부터 수립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삶의 목적은 누구도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정의 내려야만 합니다. 내가 놀면서 편히 살고 싶다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그 이상의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니까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죠. 자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수립이 되면 진로와 직업과 직장은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수단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또 네,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죠. 정하면 이제 차차적으로 풀리는 문제 같다는 네네, 그렇죠. 의견 주셨는데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네네. 사실 박정은님께서 네네. 사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딱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 진입해서 높은 곧 좋은 곳을 노리는 것도 전략이 있고요. 조금 더 스펙이나 역량을 쌓아서 되도록 높은 곳을 노려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스펙을 더 쌓아서 되도록 높은 기업이나 직업을 노려봐야 할 경우에는 좀 시한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대체로 1년, 2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포기해야 될 때
포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손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끝내야 될 때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 친구도 아니다 싶은데 손절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농담이고 반농담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기회는 사실 다시 오기 마련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요, 좋은 직업도 있고 좋은 직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널려 있거든요. 공기업이나 특정 기업에서만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나이가 지나치게 먹는다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좀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손절하고 일을 하면서 도전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물색해 보길 권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성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적성과 진로의 매칭이라고 간단하게 질문을 주셨어요. 너무 질문이 간단하셔가지고 적성과의 진로의 매칭이라 이 질문에 오히려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는데요. 너무 짧은 질문인데 주제가 왜냐하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사실 어려웠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또 해석해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적성이라 하면 사전적으로는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이렇게 소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의 채용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적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기질, 성격, 흥미, 재능, 강점, 가치관, 지적 능력, 업무 수행 능력, 인성, 정신적 특성 등이 희망하는 직무와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지, 매칭이 되는지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다라면 개인도 행복하죠. 만일 어떤 기업과 조직에 들어간다라면 그 기업이나 조직도 그런 인재를 만난다면 서로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화롭게 일치되기보다는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 피로감이나 심지어 혐오감마저 느끼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이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적성에 맞는 일을 찾지 못했다고 일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적성보다도 저는 태도가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올바른 태도로 자신이 나아가는 길을 걸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태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좋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또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좀 좋고 올바른 태도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팁을 좀 주셨어요. 네, 다음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윤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코로나를 핑계 삼아 18년 해오던 영업직을 관두고 경력 단절이 된 지 어느 해수로 2년입니다. 연령이 조금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평생교육 실습처에서 실습을 하고자 곧장 일하라는 제의를 받아 우선 알바로 일을 하고는 있으나 제 직업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우연한 기회에 예비 사회적 기업 창업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지금 있는 곳에서 계약 직원으로 근로로 방향을 잡을지 사회적 기업 창업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도통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제게 더 즐거움이 되며 동시에 수익을 가져올지 판단이 안 섭니다. 라는 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취업 특강이긴 한데 네네. 아마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요즘 창업 쪽으로도 눈을 많이 돌리고 네, 맞습니다. 있다는 이런 뉴스나 기사들도 네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둔 시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네, 딱 코로나가 터지는 그 시기에 그만두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사실 길어질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르바이트라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일이라도 일을 하면 새로운 기회를 물색할 수 있거든요. 다만 예비적 사회 기업 창업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8년간 영업 경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나이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제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회사에서 연봉의 70% 정도는
되어야 한다든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되게 조심하셔야겠고요. 두 번째가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평가해야 됩니다. 당연히 관련 분야를 학습하면서 탐구하고 자문하면서 비교 평가해서 이제 탐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적 기업을 창업 이념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어떤 동조와 확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창업주는 있겠지만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단지 좀 좋아 보여서 그냥 정도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장할 때까지 견디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내가 한 7, 80% 이상 정도 부합한다라면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이하라면 좀 포기하시고 조금 더 다른 새로운 기회를 좀 물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칩창업에서 좀 갈림길에 있으신 저희 뭐 대학생분들도 이 부분은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님이 주셨는데요. 당장 오늘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입장이라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라는 푸념을, 네. 어려움을, 고충을, 힘듦을 말씀 주셨어요. 혹시 여기에 조금 힘이 되는 말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질문을 들으면서 사실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일 마음이 아팠고 이 상황에서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말이나 해도 이게 위로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좀 염려스러웠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돌이켜 보니까 저도 사실 어린 청년 시절에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 따위 이런 거는 저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제에 꿈을 어디 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잘 살고 그냥 공부 잘하고 집안 좋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나 꿈을 찾는 거지. 내 생계 먹고 살아야 되는 빠듯한 저도 봉제공장 직공이었거든요. 낮에는 봉제공장 다니고 밤에 이제 야간 대학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창한 꿈은 줬고 그래서 생존에 이제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살아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 했죠. 그러니까 내 식구가 모두 이제 돈 버는 일에 매달렸죠. 늘 우리는 사실 무허가 주택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살고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좋은 기업에 사실 또 들어갈 자격 요건도 못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작은 회사라도 내가 업무를 성실하게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다 보니까 어느새 진짜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말조차도 사실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웠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꿈보다는 버텨내는 겁니다. 존버 정신이라고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요. 버텨내셔야지 현재 상황을 잘 견디고 버텨내시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조금 묵묵하게 부딪혀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그냥 시간만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바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역량을 키우시고 어떻게든 간에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 분야의 공부를 학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배워나가시는 이런 과정을 꼭 거쳐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힘든 지금 상황이시지만 제일 또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었나 싶고 버텨내시는 게 사실 중요하고 버텨내시면서도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